돈을 생산해서 버는 돈을 전부 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분배를 합니다. 부자들도 배당을 받고 가난한 사람도 배당을 받는데 1년에 3천만 원,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만일에 돈 1천만 원이 더 생기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여기 연봉, 연수입 2천, 3천, 4천, 5천 뭐 이런 분들이 와 계시죠? 지금 돈 1,000만 원 더 생기면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1,000만 원씩 연봉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돈 어디 쓸랍니까? 예? 동화마을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내가 잘못 물어본 거야. 다시 깎읍시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년에 연봉이 1,000만 원인 사람이 만일에 500만 원이 더 생기면 어디 쓰겠습니까? 예? 그 얘기를 내가 막 그 묻지마고 쉽게 할게요. 쓰기 바쁘겠지요? 쓰기 바쁩니다. 특히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분들은 학원비 주기 바쁠 깁니다. 저축 좋아하네. 저축할 여가 없어요. 예. 그렇죠? 예. 맞아. 빚 갚아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그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물어보기 어려운데 대체로 쓰기 바쁩니다. 빚도 갚아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지만 우선 급한 것은 써가면서 갚아야 되니까 쓰기 바쁩니다. 쓰기 바쁜데 만일에 1년에 3억을 받는 사람이 3천만 원 더 생기면 그 돈 어디 쓰겠습니까? 예? 그렇죠. 펀드 안 쓰죠? 안 씁니다. 안 쓰니까 이게 저축이거든요. 제일 문제가 저축은 늘어나는데 투자는 안 생기고 소비도 안 생기면,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면 결국 경제가 위축되는 것이죠. 소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돈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면은 시장 소비가 늘어나고 부자한테 가면은 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금융시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은행, 금융시장으로 돈이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메꾸자면 투자를 더 해줘야 되는데 투자는 돈벌이가 되는 데만 투자를 하는 것이지 시장이 줄어드는데 소비가 줄어드는데 투자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소비가 줄어드는데 투자를 계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경제가 줄어듭니다. 반면에 이렇게 저축된 돈, 부자들한테 간 돈은 전부 부동산으로 전부 이 자본으로 가기 때문에 금융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가는데 이 금융시장의 돈은 뭘 하고 다니냐? 결국 자기들끼리 주식, 정권 사고 팔고 합니다. 그죠? 네. 전부 정권으로 사고 팔고 하는데 이 정권이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의 가치를 대표하는 주식도 있지만은 부동산 채권을 대표하는 부동산 정권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권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기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그 기업의 주식을 활발하게 사고 팔고 하면은 기업 투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물론 투자가 필요할 때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이 그 금융자본의 투기 수단이 되면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죠. 부동산 파동이 일어납니다. 만일에 그 부동산 투기가 재미가 없어서 기름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기름 폭 파동이 일어나죠.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철강제를 전부 사들이면은 철강 파동이 일어나고 밀을 사면 밀 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밀은 오래 저장해 놓기가 어렵지만은 다른 쇠나 기름은 얼마든지 오래 저장해 놓을 수 있죠. 이게 그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지면은 결국 자본이 흘러가서 나중에 종점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미국처럼 부동산 투기나 기름 투기나 또는 금융 투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금융권이 완전히 붕괴하는 쪽으로 경제의 붕괴로 가게 되거든요. 오늘 제가 얘기를 너무 어렵게 시작해가지고 얘기 잘 안 풀립니다.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오늘 여러분 기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분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가 어렵게 풀린 겁니다. 기분이 안 좋은 이유,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 아까 쭉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제 먹고 사는데, 먹고 살만한데 계속해서 이 불안하고 기분이 안 좋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격차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생산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격차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격차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지금 미국의 경제 파탄까지도 이 격차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느낄 때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격차로 인한 고통은 점차 돈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자꾸만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더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줄어드는데, 이쪽에 이제 사람들의 고통이 압축되니까 이것을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자전거가 서서도 갈 수 있게 하려면은 네 발 자전거를 만들어야 되고, 서서도 안 넘어지게 하려면 네 발 자전거를 만들어야 되고, 두 발짜리 자전거를 가지고 안 자빠지게 하려면 계속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계속 돌리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경제를 계속 돌리면 말하자면 국민들의 고통이 해결된다. 성장이 계속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면서 쭉 경제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 1920년대 경제가 1930년에 와서 대공황으로 자빠져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이 다시 계속 달리는 경제는 없다.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계속 달리는 경제는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도 실업자가 상시 10% 이상 적체에 있습니다. 상시 10% 이상의 실업자가 있고요. 미국에는 상시 실업자가 없습니다. 아주 저임금 근로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은 아주 특수한 구조의 저임금 근로자가 존재하는 그런 경제를 가지고 꾸려왔는데, 마지막에 와서 지금 소위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제가 종점에 오면 뭐냐,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미국 경제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거기에 직관적으로 다 엉켜 있어가지고 덩달아서 지금 다 함께 골병이 들고 있는 것이죠. 이 경제가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 경제에 대한 반성 때문에 경제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게 시작해가지고 그 규제의 결과 여러 가지 결과가 있었지만 빈부격차를 대단히 많이 줄였습니다. 1932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의 경제가 제자리 걸음했냐? 성장했거든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했던 시기에 미국 경제는 규제가 많았고 분배가 고르게 돼서 빈부격차가 대단히 적었던 시기였는데, 그 뒤에 레이건 대통령이 오고 난 뒤에 이게 경제가 1920년대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에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세계 경제가 진보의 방향으로 확 돌았었죠. 물론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가 경제를 국가사회주의라고 해서, 사회주의도 아니면서 국가사회주의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국가가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 통제 경제를 만들었죠. 그 길로 한 길 가고, 소련에서는 공산주의 경제로 한쪽으로 가고, 유럽에서는 전체적으로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그대로 가지만 규제를 많이 하는, 그리고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로 갔던 것이죠. 그렇게 쭉 오다가 대처가 나타나고 난 뒤에 유럽에서도 경쟁을 심하게 시키는 경제 쪽으로 가고 있고, 근데 거기는 얼마 못 갔습니다. 근데 미국은 완전히 레이건 이후 완전히 이 빈부 격차가 1920년대 수준으로 가버린 것이죠. 가버리고 시장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는 많은 규제들을 싹 다 규제들이 무너져 버린 결과가 지금 이렇게 이제 경제 파탄으로 온 것이죠. 아빠 나 영현데 아빠는? 아, 오늘 얘기가 잘 안 됩니다. 어렵게 안 풀리네요. 얘기가 어렵죠? 아니요. 네, 얘기 잘 안 풀립니다. 어쨌든, 제가 그것을, 몰라 있어. 아빠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몰라. 끊어. 뭔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냐 하면, 뭐야? 정부가 할 일이 뭐냐, 이게.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왜? 언제 끝나? 몰라. 지금 이 지구상에는 정치 또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정부는 시장에 좀 개입하고 그리고 이 분배 과정에 좀 개입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간섭을 좀 많이 해줄 것을 요구하는 정치 사상이 하나 있고 정부는 손 떼라 시장에서 손 떼라 하는 정치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손 떼라 하는 사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는 시장에서 손 떼라가 설득력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관치경제를 했기 때문이죠. 관치경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논쟁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뭐냐? 시장에서 규제하지 말고 세금 받지 말고 공기업 경영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그죠? 해고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되게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금 낮추고 규제 없애고 해고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공기업 경영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것은 경쟁에 맡겨라. 그런데 세계적으로 지난 한 20년 동안 이 사상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근데 정부가 손 떼라라고 얘기하는데 정부가 제일 만일에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하면 그걸 흔히들 우리가 큰 정부라고 하는데 여러분 큰 정부 기준이 뭐겠어요? 법적으로 규제를 많이 하는 정부가 큰 정부고요. 공무원을 많이 두어가지고 공무원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큰 정부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돈을 많이 쓰는 정부가 큰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많이 쓰는 정부. 무엇을 기준으로? 국가 경제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쓰는 돈이 얼마냐 이거죠. 우리나라는 얼마쯤 쓸 것 같습니까? 국민 경제의 몇 퍼센트 정도를 정부가 쓸 것 같습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요. 30% 이내로 쓰는 나라가 있고 30에서 40 정도 쓰는 국가들이 있고 40에서 50 정도 쓰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가 국민 경제의 50 내지 60을 쓰는 정부가 있습니다. 물론 돈은 돌고 도는 거니까 정부를 거쳐가는 돈이 그만큼 된다는 것이죠. 정부가 쓰는 돈이 50 내지 60 되는 나라들도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한번 차례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30% 미만스러운 나라 멕시코, 한국, OECD 30개국 중에서입니다. OECD 국가가 되게 좀 사는 나라니까 OECD 30개국 중에서 30%안 쓰는 나라 멕시코 한 24, 5% 되고 한국은 28% 씁니다. 그 다음 30% 이상 쓰는 나라 미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주로 태평양 근방에 뺑뺑 도는 나라들이죠. 유럽 나라 중에는 유일하게 스페인이 들어있습니다. 40% 이상 쓰는 나라, 유럽에 있는 나라 전부 다입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 전부 다 40% 이상이고 스페인 한 나라만 빼고 40% 이상이거든요. 그 중에서 50% 이상 쓰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가 요번에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덴마크, 그 다음 벨기에, 룩셈부르크, 뭐지, 조그만 나라, 아주 잘 사는 나라들. 이 50% 이상 씁니다. 프랑스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 최고는 아닌데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감안해 보시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서대로 어느 나라 국민이 더 행복합니까? 한번 우리가 듣기를 한국과 멕시코가 제일 행복하냐? 일본,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이쪽이냐? 그 다음에 좀 더, 근데 뉴질랜드, 호주는 좀 이상해요. 그 나라는 사회당이 꽤 잘 하고 있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40% 이상한 나라들이거든요. 미국의 국민들이 삶의 질이 높으냐? 유럽의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으냐? 이거야말로 우리가 진짜 깊이 있게 연구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재정이 쫄딱 망하는 것 같지만 재정이 안 망하거든요. 미국도 70% 이상의 외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 성장이 멈추면 아마 국가 채무 비중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여튼 한국이 그런 나라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OECD 30개국 중에서 맨 꼴찌 멕시코 앞에 있는 좌파다, 이거죠. 그 정부를 놓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재정을 줄이면 어디가 제일 먼저 줄어들 것 같습니까? 그러시죠. 예. 결국 제가 처음 대통령 들어갈 때 우리나라 복지비 비중이 예산의 20%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28%까지 올라갔죠. 근데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 예산은 다 올라가야 될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를 억제하고 이제 이걸 올려야 되는 28%까지 올라갔는데, 그 28%의 결과가 시장에서 소득 격차가 쭉 벌어지는 것을 수평으로 붙들어 놓은 정도이죠. 그게 재분배 과정에서 이 소득 격차를 좁혀 나가는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위계수라는 걸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진위계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소득 진위계수가 있고요. 그것은 시장에서 분배됐을 때의 그 소득을 가지고 하는 진위계수이고, 그 다음에 이 세금 받고 복지비가 국가 재정이 세금을 받아서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 지출을 쓰고 났을 때, 그때 다시 잡히는 통계가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재분배하고 난 다음의 진위계수. 근데 그 재분배하고 난 다음의 진위계수는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붙드는데 20%에서 8% 그게 그 작용을 한 것이거든요. 작용을 한 것인데, 앞으로 이 방향을
쭉 가야 되는데 아주 역설적으로 다행히 야, 몰매 맞을 소리 한번 해볼까요? 만일에 우리 경제가 이게 참 디레마인데 만일에 우리 경제가 이처럼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면 궁지에 몰리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예산의 규모, 전체 규모, 그 중에서 복지 예산의 규모, 이런 것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뻔했죠. 심각한 위기에 빠질 뻔했는데, 그래도 모르거든요. 몸이 건강할 때는 살을 어디서 빼가도 모릅니다. 예. 모르는데,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아주 어려운 궁지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부도 복지비를 깎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참 다행이다. 제가 이리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참 다행이다. 이리 말하면 말이 이상하게 들리죠. 그죠? 아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참 다행이다. 이 말로 떼버리잖아요. 그죠? 되게 내가 이렇게 길게 자꾸 얘기를 하는 정책 얘기를, 어려운 정책 얘기를 제가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책으로, 여러분들이 선거를 정책으로 하지 않으면,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가 높거나 낮거나 간에, 정책으로 정치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진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책으로 선택을 안 하거든요. 얼굴만 보고 해도 차라리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보고 하면은 가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차라리 떡볶이 수준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보고 그냥 대강 찍어버리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이익을 보여줄 사람일지 아닐지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하자면 부자들만 살찌게 하는 부자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보통 사람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50% 확률이 있습니다. 얼굴만 보고 찍으면 눈 감고 찍어버리면. 이거는 딱 보고 지역만 보고 찍으니까 경상도가 군사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많으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항상 부자당에 찍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경상도 계십니까 여기? 제법 경상도 많이 오셨네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대통령 자리 내놓고라도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고 싶다고 별소리를 다 하고 별궁리를 다 했는데 이건 넘어설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구 제도는요, 호남 국회의원들도 즐기고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영남이 똘똘 뭉쳐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쪽도 똘똘 뭉치고, 그쪽이 똘똘 뭉치니까 이쪽도 똘똘 뭉치고, 서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쪽의 국회의원들도 그래서 당을 자꾸 합치려고 그래요, 하나를. 호남 사람들이 표를 다 합쳐도 절대로 이 절반을 넘어설 수가 없는데 자꾸 지들끼리 뭉쳐요. 아니거든요. 그리 하지 말고 좀 더 전략적으로 깊이 생각해보라고 아무리 해도 국회의원들이 그저 편하게 국회의원의 빠치를 한 번 달면 공천을 계속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경선을 해도 빠치를 다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계속 국회의원들이 경쟁 없이 국회의원 하려고. 그래 호남 일당, 영남 일당. 그런데 유감스럽게 난 영남 사람으로서 좀 유감스럽게도 딱 100% 그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호남당은 민주주의를 팔아먹을 일은 없거든요.
민주주의 조직을 군사정권에 팔아먹은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 야당 들고 민정당으로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야당하다 여당으로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호남 사람들 만나갖고 당신들 왜 자꾸 당신들 단결하냐? 그 단결을 풀어야 이쪽도 풀린다. 이 얘기하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안 팔아먹었다. 우리 당이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결하겠다.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다고 호남에서 당 자꾸 합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호남도 경쟁해야 돼요. 내가 이 호남도 경쟁해야 된다 한다고 하면 또 내가 그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새까맣게 욕거리 올라와요.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지역 간의 단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전혀 제가 여기 국회의원 92년도에 나오고 92년도에 나와 떨어지고 96년에 또 떨어지고 2000년에 또 떨어지고 아닌데 92년에 떨어지고 95년에 떨어지고 2000년에 또 떨어졌어요. 내려왔는데 당이 커라서 딱히 한마디입니다. 당이 커라서 숙제로 가져가십시다. 저도 숙제고 저는 이제 뭐 정치 대통령까지 끝나고 정치하지 말라 해서 그 사람들이 정치 안 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정치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끝이 났고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저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숙제를 풀어야 그야말로 말로만 아닌 보통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권자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만족한 사회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근심 걱정이 좀 덜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숙제를 풀어야 돼요.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님. 예, 멀리 오셨습니다. 예. 오늘 주상이 복잡했습니까? 예. 강원도국회에서 수련회 왔습니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이쪽 편으로 오세요. 두 분만요. 가족들이 같이 왔어요? 신혼여행은 두 사람이 오는 게 맞지? 신혼여행 오셨으니까 일로 오세요. 양해해 주세요. 예, 신혼여행이라는데. 예?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네,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들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끝까지 이렇게 나와서 말씀도 잘 들으시고요. 대통령님께서 이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오늘 정말 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멀리서들 오셔가지고요. 대통령님 뵙고 사진도 같이 이렇게 뭐 찍지도 못하고 그렇게 왁수를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안해서 아마 말씀을 길게 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오셨는데 그냥 가시기가 너무 저희들이 미안해서 우리 주서진들이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서서 말씀 듣는 모습을 사진을 좀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일일이 보내드리기가 어려워서 대통령님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있는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예, 많이 들어가 보셨네요. 근데 안 들어가 보신 분들도 많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사진 받는 법을 익숙하지 않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대통령 홈페이지에서 사진 찾는 법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안내 카드고요. 앞에는 대통령님 사진하고 사인이 들어가 있고요. 뒷면에 사진 받는 법이 안내가 돼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가져가셔가지고 그 자제분들이나 손주분 드리시면 사진을 찾아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돈 앞에 있는 전경들이 한 장씩 나눠드릴 테니까요. 한 장씩 받아가시고 기념사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가 와라. 나도 받을래. 아저씨 이쪽에 빨리 주세요. 아저씨 좀 나누세요. 아저씨 무기가 물어가지고 손을 갖다 이야, 들어오면 안 되는데, 손 밖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예, 지금 나오셨어요. 이쪽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갑니다. 아, 여기 있으면 더 안 보여요. 저 때문에. 아니요, 바로 나오실 거예요. 아까 자전거 어디 갔어? 올라가자. 못 봤는데. 아니, 자전거 어디 예. 아까 그 예. 내려갈 때는 저거다. 발로 자전 시간은 내일 그럼 시간 올라가는 거는 정도가. 계속 누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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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 손님이 참 많이 오셨어요. 추석 전후 때,
손님이 아주 적게 오시길래 이제 그만 오는가 했는데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이제 그때 한 달쯤 오시면 그만 올란가 했는데 계속 오더라고요.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석 달쯤 오면 그만 오시는가 했는데 또 계속 오시고 여름에 조금 줄고 추석 때는 많이 줄더니 지금 조금 더 늘었습니다. 늘었어. 또 이제 언제까지 오실란가 모르겠어요. 왜 제가 궁금해하냐 하면 계속 오실 양이면 내 앞에다가 여러분 그 조금이라도 쉬실 수 있게 사집을 하나 장터를 하나 지을 거고 요새는 기후가 좋지만 이 봄에 볕 뜨겁고 할 땐 오신 분들이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고생이 아닌데 밥 먹을 때도 없고 차 마실 때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그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오셔서 차 마시고 밥 먹고 보고 놀게 한다고 만든다고 사람들한테 투자시켜 놓으면 그때 손님 안 와버리면 그때 쫄딱만 하는 거 아닙니까? 요 지역이 전체가 이 자연 보전 지역입니다. 전체 그래서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지을 수도 없어요. 없고 요 마을 안에 이제 그 마을 안에 있는 일부 토지에만 아주 간단한 근린 생활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볼거리는 엄두가 안 나요, 사실은. 돈이 드는 일이거든요. 대체로 저희 마을이 다른 마을보다 지금 현재로서 훨씬 깨끗하고 조금 더 그래도 경치가 괜찮은 편입니다. 왜냐면 산이 있거든요. 좀 경치가 조금 좋은 건 요 산이 있기 때문이고 조금 더 깨끗한 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청소를 합니다. 손님 오신다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좀 조금 깨끗해 보였어요. 요 농장이나 요 주변에서 이제 오고 난 뒤에 실어낸 쓰레기가 여러 차입니다. 아마 쓰레기가 파낸 게 흙을 파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실어낸 쓰레기가 여러 차 되죠. 되는데 그렇게 치우고 해서 비교적 저희 마을에는 눈에 보이는 뭐 말고는 되게 눈에 그때 진작 버린 쓰레기 말고는 쌓인 쓰레기는 없습니다. 여기 깨끗하죠. 이제 멀리 오셨는데 이러고 들어가기가 미안해서 어찌할까요? 무거운 얘기를 좀 할까요? 요즘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거 아시죠? 소식 안 들으셨습니까? 요새 제 얘기가 좀 길어졌다고 혹시 그러시는 분 없습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질문해도 돼요? 예. 예.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어르신 한 분이
아마 그 쌀직불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린 학생 한 분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되냐고, 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쌀직불금 얘기는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릴까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직불금 제도, 저 제도를 만든 것이 왜 만들어졌냐면 2004년도 쌀 개방, 2차 개방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94년에 우리가 쌀을 1차로 개방했죠. 아마 그 쌀 개방을 했는데 안 할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개방이 됐습니다. 10년 뒤에는 좀 더 개방한다고, 10년 뒤에 활짝 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2004년이었습니다. 그때 활짝 열 거냐, 그 대신 그 의무 물량을 좀 많이 받을 거냐를 가지고 다시 협상을 했죠. 그 협상하면서 이상 더 이제 정산 정책은 대기해야 된다. 94년에 문을 열 때 그때부터 쌀을 정산하는 정책은 대기를 해야 되는데 정산 정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쌀 생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수매를 하지 않는 대신에 그 정산을 하지 않고 쌀 농사에 대한 지원을 이제 계속하지 않는 대신에 쌀값이 이 평균보다 20% 정도 떨어지게 됐을 때, 몇 퍼센트 모르겠습니다. 쌀값이 떨어지면 쌀값 떨어진 것을 농사 지은 사람한테 돈으로 보상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쌀직불금이거든요. 쌀값, 그래서 이제 그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그 원칙적으로 농사 지은 사람이 직불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불금 받을 자격을 1차적으로 정하고요. 근데 농지원부가 쉽게 말해서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정비가 안 돼 있었고, 두 번째로는 농사를 지은 사람이다 아니다는 것을 전부 인근 사람들한테 가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농사 지었다는 것을 증명해서 돈을 받아가게 돼 있는데, 농지를 임대를 줘놓고, 그럼 농사 지은 사람이 따로 있죠. 근데 그거를 너무 또 땅을 빌려가지고 임차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직불금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는 임대차가 끊어진다. 임대차가 떨어지죠. 임대차 떨어지고, 두 번째로는 그 돈을 내가 안 받고 주인한테 주는 대신에 그동안에는 세를 깎았거든요. 그게 그겁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논농사의 세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으니까 이게 이제 낮고 높다는 그 뜻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농사 짓는 사람의 수익에 비해서 낮으냐, 땅값에 비해서 낮으냐, 땅값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낮고 수익에 비해서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다 낮다는 것은 누가 결정할 수 없고, 수요 공급으로 측정해보면 땅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땅 빌려줄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논이 하나라도 나오면 땅을 빌려서 임차하려는 사람이 많죠. 임차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결국은 소작이 떨어지는 것을 겁내고 소작료가 올라가는 것을 겁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직불금을 내가 받는 대신에 지주한테 직불금을 줘버리고 세 깎으면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 결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탁이 이루어지는데, 이 결탁이
2006년도에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부터 직불금을 주기 시작했고 2006년에 이 문제가 생겼죠. 생겨서 감사원들은 이게 계속 이 민원이 나오고 정보보고가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국정원에서도 정보보고가 올라오고 이런 일이 있다고 정보보고가 올라와서 감사원에, 청와대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죠. 감사를 의뢰해서 그 감사를 쭉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됐는데 그 결과에는 공무원이 받았다 이 말은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직불금을 받아먹었다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됐고 어쨌든 지주가 받아먹는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지주가 받아먹는다. 그래서 이제 제도 개선을 하라고 그래서 중간 보고가 올라왔길래 감사원에 중간 보고가 올라왔길래 요 제도 개선 대책을 완전히 좀 세워가지고 같이 국민들한테 발표를 좀 해주라. 그렇게 지시를 다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그때까지 일어나는 방법이 부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자기들은 그냥 지적하고 발표해버리면 발표로 끝나버리고 부처에서 제도 개선을 하질 않습니다. 제도 개선을 하질 않기 때문에 감사원 발표 나고 그거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부처에다가 다시 장관한테 이거 시정 조치하시오 지시하는 것보다는 감사원이 제도 개선 대책까지 다 세워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게 하면 부처가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받은 것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겠는데 작년 7월경이라고 그럽니다. 중간 보고를 받고 대책까지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게 그 대책까지 마련했던 것이 작년 7월경이었는데 그 보고를 보면은 제도 개선안이 미지근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농지원부의 조제가 엉망으로 돼 있고 둘째로는 소작인하고 지주하고 뜻이 맞다 이거지요. 여기에 제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작인이 그거 써주고 소장료 깎으면 되거든요. 지주는 그러면 직불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냐 소장료를 올리는 것이 유리하냐. 지주는 직불금을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직불금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땅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주한테는 좋고 소장인은 본전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야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주들이 받아갔는데 저는 그 중에 공무원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보고를 안 받았고 그래서 제도 개선에만 신경 쓰고 하라 했는데 그때 저한테 농림부가 보고한 제도 개선의 시한이 3년간이었습니다. 3년 해야 다 고칠 수 있겠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럼 제 임기는 6개월 남았고 그래서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다시 보고하라 하고 내려보내고 난 다음에 저는 그만뒀고 이번에 이게 터졌네요. 터졌는데 이번에 터진 것은 공무원이 받아먹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네? 공무원이 받아먹었다.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대개 전 정부, 후정부하고 옥신각신 싸울 일은 아니죠. 좀 구질구질하지요. 네, 그냥 전 정부 대통령도 열심히 했고 지금 정부도 열심히 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공무원이 그리한 것은 그것은 명확하게 일반 국민들하고 다르게 국민들이 다르게 볼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이죠. 네. 일반 국민들이 법을 어기면 그거는 그것대로 또 하지만 두고 기간을 두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고 공무원이 그렇게 한 것은 당장 처벌하고 그래서 적발되면 당장 처벌하고 징계하고 그걸 가면 되는 건데 왜 우물쭈물 말이 많고 자꾸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해서 하냐 이기죠. 만일 내가 대통령을 그렇죠. 대통령이 바뀔 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그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같으니까 감사원에서 그걸 계속 챙겨야 되고. 근데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올리던 소위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보고사항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보고사항 1, 2, 3, 4이 쭉 되어 있거든요. 이 대통령 끝나면 이 보고사항 리스트는 폐기되고 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사람 보고사항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이에 이 보고사항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농림부의 제도 개선 사항으로 그것은 3년간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3년짜리 이런 것 가지고 되겠냐, 좀 더 빨리 안 되냐, 뭐 이렇게 재촉하고 했었는데 그거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쉽게 된 일이지만 니탄 내탄 할 일은 아니다. 우리 정부 때 생긴 거니까 내가 잘했다고 큰소리 칠 일은 아니고, 그러나 모든 제도는 처음에 시행하면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이니까 2005년도에 처음 시행했는데 그 농림부에서 제도적으로 부실한 것을 그것도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그 대통령 책임질 일이 너무 많아서 살 수가 없고 되게 그렇습니다. 니탄 내탄 할 게 아니고 지금 적발된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제도 개선. 하나 더 있습니다. 요 학생 질문 대답하고요. 대통령이 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되는 방법이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대통령이 다 훌륭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커서, 그죠?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 이거하고 같대요, 그죠?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여기 가면 또 얘기가, 대답이 복잡해져요. 말하자면, 큰 벼슬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돈을 많이 벌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남보다 이름을 많이 날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살면서 그 사람이 있어서 이웃 사람이 전부 다 행복해진 그런 삶을 산 사람이 행복한 거냐, 훌륭한 거냐, 다 있거든요, 그죠?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기본적인 거냐. 남에게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 중에는 그 사람의 존재가 평생 남한테 해코지만 된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해코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한때 우리 어릴 때에는요, 위인전 책 안에 징기스칸도 들어있었고요. 물론 지금도 나폴레옹이 들어있을걸요? 나폴레옹이 들어있는데 나폴레옹이 진짜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훌륭한 사람들이죠. 대처 여사 훌륭한 사람이죠. 어떻습니까? 대처 여사 때문에 영국에서 골병 든 사람 셌거든요. 전 세계에서 골병 든 사람 셌거든요. 레이건 대통령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골병 든 사람이 셌거든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부시 대통령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이 양반 때문에 골병 든 사람도 또 셌거든요. 지금 현재 학생,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가? 너무 좀 어렵. 그래서 마음에 안 돼, 얘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 대통령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인데,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우리가 좀, 어린이들 많거든요, 그죠? 또 어머니들이 어린이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누가 훌륭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어떨까요? 괜찮지요? 여러분, 살기 힘들지요? 고달프고 힘들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밥을 못 먹습니까? 밥을 못 먹습니까? 아니지요? 옷이 없습니까? 헐벗었습니까? 내가 집은 못 물어보겠네. 집이 없습니까? 예. 집이 없습니다. 예. 그래도 새 집은 있지요? 새 집은 있습니다. 내 집은 아니지만 새 집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기 계신 어르신들 마찬가지로 30년 전, 아니 4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또는 5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고달프다, 살기 힘든다, 이게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얘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이 나라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시절, 지난날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해봐. 불행해, 고달퍼, 힘들어. 야, 우리 클 때는. 저도 이제 성공했거든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요 집에서 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 여기 살다가 동네 안에서 내리막으로 이사 2번 하고 오르막으로 이사 2번 하고, 그 다음 청와대까지 세도로 살다가 세도 안 내고 살다가 여기까지, 이 집까지 왔는데, 이 집이 노방공 아닙니까? 출세했지요? 출세한 사람은 오늘 고달프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뭐가 고달퍼?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우리 크던 시절 생각해보면, 야, 요새 호강에 바쳤다, 호강에. 맞죠? 네. 그런데 어쩐지 여러분 기분이 안 좋지요? 그래도. 뭐냐, 이거죠? 뭐냐? 이겁니다. 격차입니다, 격차. 관계입니다, 관계.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에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어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영철이가 또는 철수가 어쩌고, 이것부터가 인간은 행복의 조건이거든요. 그것은 수양으로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방식이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유전자 안에는 항상 남의 공격을 막아내고 때로는 남을 공격해서 이겨야 되는 경쟁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경쟁의 유전자가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내부적 장치입니다. 경쟁의 유전자가 없으면 사람이 못 살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심이 없으니까 못 살아요. 그 경쟁의 유전자가 모든 생물체에 있듯이 인간에게도 있는데, 이 경쟁의 유전자가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은 쟤보다, 저놈보다 항상 그렇게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경쟁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섭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지만 하느님도 이걸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경쟁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남과 나를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불행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더 작은 집에 사는 아이는 큰 집에 사는 아이한테 기가 죽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아이가 여기 와가지고, 할아버지, 이 집이 몇 평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놈이 신문에서 방송이나 신문에서 못 볼 걸 봤구나. 못 볼 걸 보고 나를 의심하고 지금 몇 평이구나 물었구나. 그래서 아마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답을 안 했는데 걸어가는데 우리 비서가 저 친구가 해운대에서 온 아이입니다. 해운대 아파트 단지에서 온 아이를.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너 집 몇 평이야 아방궁이냐 이런 뜻이 아니고 집 크다 좋다 이러니까 몇 평이냐가 머릿속에 떠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집의 평수가 친구들 사이에 은연중에 경쟁의 요소이고 뽐낼 수 있는 요소이고, 그래서 평수가 큰 집에 사는 아이는 어깨 딱 펴고 살고 평수가 작은 아이는 이렇게 눈치를 조금씩 보는 그 친구 집에 가서 약간 기죽고 이렇게. 이게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부덕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다 굶었으니까 굶어도 별 불안한 줄 몰랐고 배가 고파서 하늘이 노랗고 할 때만 그때만 그죠? 십리길 학교 다 걸어 점심 굶고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밥을 찾아야지 이제 실용해. 찾고 찾아도 밥이 없어요. 그때부터 하늘이 노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열받고 어머니가 어디 갔을까, 누나가 어디 갔을까 막 열받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 이 상대적 불행보다 더 불행하다 그렇게 기억이 그래 안 해요. 지금은 격차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는요, 이 격차가 그냥이 아니고 이 격차가 사람을 지배합니다.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노예가 된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팔린 겁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을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노예가 되듯이 지금도 빈부격차를 가지고 사람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 대해서 지배관계를 설정합니다. 설정해서 돈 때문에 사람이 자존심이나 건강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을 팔죠. 알게 모르게 팔고 아니면 통제됩니다. 지배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심하면 인간성을 팔고 심하지 않아도 지배구조 속에서 적당하게 사는 요령주의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게 언제냐 하면 길 가는 놈 머리 깎을 때 길 가는 사람 잡아다가 머리 깎이고, 화장 요란하게 했다고 손 이렇게 망신 주고, 말하자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이 어디서 탄생했냐는 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것이 독재지만 권력이 사람을 모욕 주고 겁주고 또는 죽이고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 억압하고 지배하는 구조가 은연중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빈부의 격차가 심한 것을 그냥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요새. 근데 여러 가지가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어찌할까? 나는 좀 고생되더라도 살겠는데 내 아이가 저 집 아이하고 저 집 아이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교육받고 있지 않을까? 교육을 못 받게 되지 않을까? 교육을 받더라도 불리한 조건에서 교육받지 않을까? 다음 내 아이가 취직할 때도 불리한 조건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죠. 교육에서 불리해지면 취직할 때도 불리해지고 사업할 때도 불리해지고 다 불리해지는 것이죠. 불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도 비교적 흔히 말하는 기회균등이라는 것이 비교적 비슷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람은 불편한 겁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부모는 불편하니까 그래서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도 오히려 그때는 교육 문제를 놓고 지금처럼 그렇게 날카롭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교육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 문제를 놓고 옛날 저희가 자랄 때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 날카로운 것을 어느 정도 보장하자면 일정 수준 이하로 낙오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장을 좀 해주면 어떠냐. 보장해주는 것. 적어도 아이 키우는 거는 특별히 쪽집게 가게까지는 국가가 안 해주더라도 괜찮은 교육. 요새 신형교실 있죠. 새로운 모델의 그 초등학교 교실. 그런 새로운 모델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20명 정도 데리고 하나하나를 관찰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교육 같은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점차점차 그 수준을 높여가고 몸 아플 때 병원에 맘 놓고 갈 수 있게 하고 의료보험이 있었는데도 큰 병은 해결이 안 됐죠. 작은 병은 해결이 다 되게 해놓고 큰 병은 해결이 안 되게 해놨었죠. 저희 정부 때 그걸 뒤집었죠. 큰 병 걸리면 의료보험이 완전히 해결해주고 작은 병은 자기가 부담을 좀 더하고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작은 병에 작은 혜택을 받는 것은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병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있었던 거죠. 진짜 필요한 건 큰 병이 중요하죠. 큰 병 걸려서 600만 원 이상 되면 이제 정부가 다 내줍니다. 이걸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작은 병에 대해서 혜택이 줄어드니까 불만 가진 사람 숫자는 많겠지만 요건 내가 별 얘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병 걸리면 몸 아플 땐 국가가 좀 책임져 주고 실업 부도 났을 때 국가가 뭐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부도가 나면 사장은 혼자 부도가 나지만 종업원은 수십 명 수백 명이 잘려 나오거든요.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국가가 뭔가 좀 대책 좀 세워라.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습니까? 실업자가 앞으로도 부도가 좀 날 겁니다. 우리 경제 아직까지 크게 안 나고 있는데 이게 이대로 넘어가면 참 좋겠고 대개 경제를 보는 사람들은 앞으로 부도가 좀 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는데 그 부도로 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지난 5년 동안에 돈 많이 벌어놓은 부자들입니다. 딱 벌었는데 돈 될 만한 투자처가 없어서 투자 안 하고 꽉 쥐고 있다가 신규 투자를 새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니까 쉽지 않아서 지금 투자를 어디 할까 그게 내 고심입니다.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공기업 팔으라고 자꾸만 압력을 넣어요. 공기업을 왜 자꾸 팔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명분은 공기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거든요. 공기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들끼리 해먹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기업이 근데 효율성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공공의 서비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공기업을 민영화시켜버리면 독점이 돼서 서비스 요금이 올라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성 때문에 공기업은 공공성 때문에 하는 것인데 민영화하라는 이유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민영화하라 이런데 사실은 먹고 싶은 사람이 민영화하라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공기업을 먹고 싶은 사람 누구겠어요? 여하튼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경제가 부도가 좀 나면 챙기려고 준비해놓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국가는 뭘 해야 되냐? 정부는 뭘 해야 되냐? 실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쫓겨났을 때 이 노동자들을 좀 더 안전하게, 말하자면 실업급여를, 생활비를 조금 더 주고, 생활비를 더 안 주더라도 교육비를 좀 더 주고, 그 주는 기간을 좀 더 늘리고, 그거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 부자들은 기업 잡아먹을, 부도가 날 때는 부자들은 기업을 잡아먹을 준비를 해야 되고, 정부는 실업자 몰려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돼 있으면은 사람이 실업을 했을 때 자빠진 김에 쉬어가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공부하고, 내가 막노동 하다가 정말 목공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목공이라도 하면 그래도 얼마 더 받는데, 여기 지금 산에 풀 깎으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풀 깎는 분들은 6만원 받고, 전기톱 쓰는 사람은 7만 5천원 받아요. 그래, 전기톱 그것만 좀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전기톱 훈련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숲가꾸기 저것도 교육이 있거든요. 교육 수료하고, 실제로 실습 좀 하고 해서 솜씨를 한번 딱 보이면 하루에 15,000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목수하면 또 더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실업의 기회가 일반 국민들에겐 자기 기술 배우는 시기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국가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야 됩니다. 실업될 때는 기술 배워주는 것을 예산을 확 풀어가지고 기술을 배우게 해주고, 그렇게 만일 해준다고 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도 좀 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에이, 실업되면 차제, 자빠진 김에 쉬가지 이렇게. 아니면 실업된 김에 한 등급 업그레이드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좋겠고, 연금이 착실하게 들어가면 국민들이 대강 좀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노후 생활비의 50% 정도를 연금으로 설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거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 따로 저금하든지, 자식한테 난주 얻어먹을 공리를 하든지, 이렇게 되고, 현재는 50% 정도를 설계해 놓고 있는데, 이게 부담이 너무 많아서 40% 정도로 줄여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들입니다. 이거 이제, 그래서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40%만 나와도 밥은 굶지 않거든요. 품위있게 여유있게 살진 못하지만 밥 굶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들을 쭉 개발해가지고 60대도 70대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도 우리 마을에 숲을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보기 좋으라고요. 근데 그냥 보기 좋은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와서 자연 생태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번 숲을 가꿔 보려고 합니다. 자연 생태 학습을 할 수 있게 숲을 가꾸면 거기에 숲을 가르쳐주는 어른이 직장 다니면서 틈틈이 교육을 받아서 한 반년 정도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시험까지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 받으면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숲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숲, 네, 벌레, 새, 꽃, 합니다. 얘기를 해주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아주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네 보니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하세요? 지금 저는 복지관에 어르신들 체조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복지관의 어르신들 체조 가르치신대요. 네. 이제 나중에 그 체조 가르치는 것도 연세 드신 어른들이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른들도 같이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어른들이 말하자면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기량을 높여나가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가벼운 일들은 같은 노인이라도 더 힘 빠져있는, 말하자면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을 조금 튼튼한 노인들이 좀 돌봐주기도 하고. 예, 노노 케어입니다. 예? 노노 케어. 예, 노노 케어를 합니다. 네, 네, 네. 예, 노노 케어도 하고.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조금 혈압이 들어올,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격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문제가 있고, 그 말씀드렸죠. 사람 기분 나쁘게 사람을 지배하는 문제가 있고, 요 두 개 사이에 내가 한마디 더 집어넣으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접대비 50만원 넘는 건 전부 명세 내라 했더니 그 때문에 경제가 무너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때문에 경제 다 망한다. 그리고 특히 사롱에서 제일 말이 많았어요. 사롱에서 돈을 벌 때 그 사람이 어쨌든 그래 사롱에 돈을 안 쓰고 쓰는 돈이 줄어들고 기업에서 쓰는 접대비의 내용이 사롱에서 이 일반 대중 음식점으로 이동하고 골프장으로도 좀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골프장은 눈치가 잘 보여서 좀 덜 이동했고, 그 다음 어디로 이동을 많이 했냐면 문화상품권 있죠. 문화접대비 쪽으로 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됐냐면 술집에서 웨이터하고 술 접대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은 일자리가 떨어지고, 저쪽에 무대 뒤에서 조명하고 무슨 무대 장치하고 연기하고 연기 뒷바라지하고 이런 그 예술 무대 뒤에서 그 사람들도 비정규직이고 막노동이거든요. 좀 배워가지고 기술자 돼 보려고 아주 저임금에 일하고 있었는데, 그쪽은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일자리가 좀 늘어나고 형편이 조금 좋아졌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극 하나 만들었는데 50일 공연하다가 100일 공연하면 형편이 좋아지는 거지요. 어떤 산업에서 돈을 버냐에 따라서 그 사회 국민들의 행복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돌보려고 하면 그건 아주 행복한 국민이라 했는데 그런 국가에서 살려고 하면은 그건 아직까지 좀 더 우리 좀 멀었습니다. 좀 더 가야 가능한 일인데, 제가 얘기한 소위 인격의 매매나 인간에 대한 억압과 지배가 결부된 경제가 있습니다. 결합된 경제가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그거 했었지, 그죠? 그것도 산업인데 왜 경제를 죽이려고 하냐고. 제가 심지어는 우리 정부에서 함께 일하는 아주 높은 사람들까지도 나한테 와가지고 어쩌려고 그러냐고. 경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주도 경제가 아주 어려워졌다는 통계도 있지만 경제의 과정이, 생산과 분배의 과정이 인신매매라서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인간 사회에서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적절한 정치냐에 대해서는 그건 논쟁을 해도 좋다 이기죠. 논쟁을 하지만 경제 나빠지니까 단속하지 마라, 이거는 아니에요. 그 두 개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매매 단속법에 대해서 인간 사회에서 그걸 진짜 규제할 수 있느냐, 완전히 없앨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은 하나의 논쟁이고, 하나는 경제가 나빠지는데 그 일을 왜 그렇게 하냐, 이 논쟁인데, 제 얘기는 전자의 논쟁은 논쟁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후자의 논쟁은 논쟁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사람의 인격을 매매해가지고 우리가 살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냐. 우리가 밥을 못 먹고 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알겠습니다. 밥을 못 먹고 옛날에 남사당패들이 전국을 공연하고 다닐 때 그때 성매매를 하거든요. 아마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시기에 배가 고파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격차가 많이 생기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 이 경제라는 것은 시장에서 투자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렇죠? 분배하고 어찌 돌아가는데, 이게 숫자가 딱 아구가 맞게 돼 있습니다.
생산한 만큼 분배하고, 분배된 것은 일부는 소비되고 일부는 저축되고 일부는 투자가 되죠. 소비 저축 이렇게 저축됐다가 저축이 다시 투자로 가니까요. 그래서 소비와 투자를, 소비 저축 투자 요게 생산하는 거하고 항상 같이 가는데, 요것이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조금씩 커져가는 거. 이번 생산보다 다음 소비와 투자가 조금 더 커지고, 이번 소비와 투자보다 다음 생산이 조금 더 커지고, 그 다음 생산보다 소비 투자가 해마다 조금씩 커져 규모를 확대해가는 것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성장하는데, 이 소비가 어느 날 갑자기, 소비가 어느 날 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돈을 생산해서 버는 돈을 전부 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분배를 합니다. 부자들도 배당을 받고 가난한 사람도 배당을 받는데, 1년에 3천만 원,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만일에 돈 1천만 원이 더 생기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여기 연수입 2천, 3천, 4천, 5천 뭐 이런 분들이 와 계시죠? 지금 돈 1천만 원 더 생기면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1천만 원씩 연봉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돈 어디 쓸랍니까? 예? 건강을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잘못 물어본 거야. 다시 깎읍시다. 1천만 원 버는 사람이 1년에 연봉이 1천만 원인 사람이 만일에 500만 원이 더 생기면 어디 쓰겠습니까? 예? 그 얘기를 내가 막 그 묻지마고 쉽게 할게요. 쓰기 바쁘겠지요? 쓰기 바쁩니다. 특히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분들은 학원비 주기 바쁠 깁니다. 저축 좋아하네. 저축할 려가 없어요. 예. 그렇죠? 예. 맞아. 빚 갚아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그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물어보기 어려운데 대체로 쓰기 바쁩니다. 빚도 갚아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지만 우선 급한 것은 써가면서 갚아야 되니까 쓰기 바쁩니다. 쓰기 바쁜데 만일에 1년에 3억을 받는 사람이 3천만 원 더 생기면 그 돈 어디 쓰겠습니까? 예? 그렇죠. 펀드 안 쓰죠? 안 씁니다. 안 쓰니까 이게 저축이거든요. 제일 문제가 저축은 늘어나는데 투자는 안 생기고 소비도 안 생기면,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면 결국 경제가 위축되는 것이죠. 소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돈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면은 시장 소비가 늘어나고, 부자한테 가면은 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금융시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은행, 금융시장으로 돈이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메꾸자면 투자를 더 해줘야 되는데, 투자는 돈벌이가 되는 데만 투자를 하는 것이지, 시장이 줄어드는데, 소비가 줄어드는데 투자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소비가 줄어드는데 투자를 계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경제가 줄어듭니다. 반면에 이렇게 저축된 돈, 부자들한테 간 돈은 전부 부동산으로 전부 이 자본으로 가기 때문에, 금융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가는데, 이 금융시장의 돈은 뭘 하고 다니냐? 결국 자기들끼리 주식, 정권 사고 팔고 합니다. 그죠? 네. 전부 정권으로 사고 팔고 하는데, 이 정권이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의 가치를 대표하는 주식도 있지만은 부동산 채권을 대표하는 부동산 정권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권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기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그 기업의 주식을 활발하게 사고 팔고 하면은 기업 투자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늘어나게 돼 있는데, 물론 투자가 필요할 때면 늘어나게 돼 있는데, 부동산이 그 금융자본의 투기 수단이 되면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죠. 부동산 파동이 일어납니다. 만일에 그 부동산 투기가 재미가 없어서 기름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기름 폭 파동이 일어나죠.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철강제를 전부 사들이면은 철강 파동이 일어나고, 밀을 사면 밀 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더욱 이 밀은 오래 저장해 놓기가 어렵지만은 다른 쇠나 기름은 얼마든지 오래 저장해 놓을 수 있죠. 이게 그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빈부격차 아주 역설적으로 다행히, 야, 몰매 맞을 소리 한번 해볼까요? 만일에 우리 경제가, 이게 참 디레마인데, 만일에 우리 경제가 이처럼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면, 궁지에 몰리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예산의 규모, 전체 규모, 그 중에서 복지 예산의 규모, 이런 것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뻔했죠. 심각한 위기에 빠질 뻔했는데, 그래도 모르거든요. 몸이 건강할 때는 살을 어디서 빼가도 모릅니다. 예. 모르는데,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아주 어려운 궁지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부도 복지비를 깎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참 다행이다. 제가 이리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참 다행이다. 이리 말하면 말이 이상하게 들리죠, 그죠? 아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참 다행이다. 이 말로 돼버리잖아요, 그죠? 되게 제가 이렇게 길게 자꾸 얘기를 하는 정책 얘기를, 어려운 정책 얘기를 제가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책으로, 여러분들이 선거를 정책으로 하지 않으면,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가 높거나 낮거나 간에 정책으로 정치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진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책으로 선택을 안 하거든요. 얼굴만 보고 해도 차라리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보고 하면은 가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차라리 떡볶이 수준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보고 그냥 대강 찍어버리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이익을 보여줄 사람일지 아닐지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하자면 부자들만 살찌게 하는 부자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보통 사람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50% 확률이 있습니다. 얼굴만 보고 찍으면, 눈 감고 찍어버리면. 이거는 딱 보고 지역만 보고 찍으니까 경상도가 군사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많으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항상 부자당에 찍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경상도 계십니까 여기? 제법 경상도 많이 오셨네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대통령 자리 내놓고라도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고 싶다고 별소리를 다 하고 별궁리를 다 했는데 이걸 넘어설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구 제도는요, 호남 사람들도 호남 국회의원들도 즐기고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영남이 똘똘 뭉쳐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쪽도 똘똘 뭉치고, 그쪽이 똘똘 뭉치니까 이쪽도 똘똘 뭉치고, 서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쪽의 국회의원들도
그래서 당을 자꾸 합치려고 그래요, 하나를. 호남 사람들이 표를 다 합쳐도 절대로 이 절반을 넘어설 수가 없는데 자꾸 지들끼리 뭉쳐요. 아니거든요. 그리 하지 말고 좀 더 전략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라고 아무리 해도 국회의원들이 그저 편하게 국회의원의 빠치를 한 번 달면 공천을 계속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경선을 해도 빠치를 다른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계속 국회의원들이 경쟁 없이 국회의원 하려고. 그래, 호남 일당, 영남 일당. 근데 유감스럽게, 난 영남 사람으로서 좀 유감스럽게도 딱 100% 그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호남당은 민주주의를 팔아먹을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커지면은 결국 자본이 흘러가서 나중에 종점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미국처럼 부동산 투기나 기름 투기나 또는 금융 투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금융권이 완전히 붕괴하는 쪽으로 경제의 붕괴로 가게 되거든요. 오늘 제가 얘기를 너무 어렵게 시작해가지고 얘기 잘 안 풀립니다.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오늘 여러분 기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분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가 어렵게 풀린 겁니다. 기분이 안 좋은 이유,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 아까 쭉 얘기를 드린 거죠. 이제 먹고 사는데 먹고 살만한데 계속해서 이 불안하고 기분이 안 좋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격차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생산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격차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격차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지금 미국의 경제 파탄까지도 이 격차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느낄 때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격차로 인한 고통은 점차 돈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자꾸만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더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줄어드는데 이쪽에 이제 사람들의 고통이 압축되니까 이것을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자전거가 서서도 갈 수 있게 하려면은 네 발 자전거를 만들어야 되고, 서서도 안 넘어지게 하려면 네 발 자전거를 만들어야 되고, 2발짜리 자전거를 가지고 안 자빠지게 하려면 계속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계속 돌리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경제를 계속 돌리면 말하자면 국민들의 고통이 해결된다. 성장이 계속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면서 쭉 경제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 1920년대 경제가 1930년에 와서 대공황으로 자빠져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이 다시 계속 달리는 경제는 없다.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계속 달리는 경제는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도 실업자가 상시 10% 이상 적체에 있습니다. 상시 10% 이상의 실업자가 있고요. 미국에는 상시 실업자가 없습니다. 아주 저임금 근로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은 아주 특수한 구조의 저임금 근로자가 존재하는 그런 경제를 가지고 꾸려왔는데, 마지막에 와서 지금 저희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제가 종점에 오면 뭐냐,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미국 경제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거기에 직관적으로 다 엉켜 있어가지고 덩달아서 지금 다 함께 골병이 들고 있는 것이죠. 이 경제가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 경제에 대한 반성 때문에 경제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규제의 결과 여러 가지 결과가 있었지만 빈부격차를 대단히 많이 줄였습니다.
1935년, 32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의 경제가 제자리 걸음했냐? 성장했거든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했던 시기에 미국 경제는 규제가 많았고 분배가 고르게 돼서 빈부격차가 대단히 적었던 시기였는데 그 뒤에 레이건 대통령이 오고 난 뒤에 이게 경제가 1920년대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세계 경제가 진보의 방향으로 확 돌았었죠. 물론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가 경제를 국가사회주의라고 해서 사회주의도 아니면서 국가사회주의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국가가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 통제경제를 만들었죠. 그 길로 한 길 가고 소련에서는 공산주의 경제로 한쪽으로 가고 유럽에서는 전체적으로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그대로 가지만 규제를 많이 하는 그리고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로 갔던 것이죠. 그렇게 쭉 오다가 대처가 나타나고 난 뒤에 유럽에서도 경쟁을 심하게 시키는 경제 쪽으로 가고 있고, 근데 거기는 얼마 못 갔습니다. 근데 미국은 완전히 레이건 이후 완전히 이 빈부 격차가 1920년대 수준으로 가버린 것이죠. 가버리고 시장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는 많은 규제들을 싹 다 규제들이 무너져 버린 결과가 지금 이렇게 이제 경제 파탄으로 온 것이죠. 아빠 나 영현데 아빠는? 아, 오늘 얘기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풀리네요. 얘기가 어렵죠? 아니요. 네, 얘기 잘 안 풀립니다. 어쨌든, 제가 그래서, 몰라 있어. 이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몰라. 끊어. 뭔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냐 하면, 뭐야? 정부가 할 일이 뭐냐, 이게.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왜? 언제 끝나? 몰라. 지금 세계 이 지구상에는 정치 또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정부는 시장에 좀 개입하고 그리고 국민들 이 분배 과정에 좀 개입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간섭을 좀 많이 해줄 것을 요구하는 정치 사상이 하나 있고 정부는 손 떼라 시장에서 손 떼라 하는 정치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손 떼라 하는 사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는 시장에서 손 떼라가 설득력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관치경제를 했기 때문이죠. 관치경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논쟁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뭐냐? 시장에서 규제하지 말고 세금 받지 말고 공기업 경영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그죠? 해고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되게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금 낮추고 규제 없애고 해고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공기업 경영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것은 경쟁에 맡겨라. 그런데 세계적으로 지난 한 20년 동안 이 사상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근데 정부가 손 떼라라고 얘기하는데 정부가 제일 만일에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하면 그걸 흔히들 우리가 큰 정부라고 하는데 여러분 큰 정부 기준이 뭐겠어요? 법적으로 규제를 많이 하는 정부가 큰 정부고요. 공무원을 많이 두어가지고 공무원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큰 정부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돈을 많이 쓰는 정부가 큰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많이 쓰는 정부, 무엇을 기준으로, 국가 경제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쓰는 돈이 얼마냐 이거죠. 우리나라는 얼마쯤 쓸 것 같습니까? 국민 경제의 몇 퍼센트 정도를 정부가 쓸 것 같습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요, 30% 이내로 쓰는 나라가 있고 40%, 30에서 40 정도 쓰는 국가들이 있고 40에서 50 정도 쓰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가 국민 경제의 50 내지 60을 쓰는 정부가 있습니다. 물론 돈은 돌고 도는 거니까 정부를 거쳐가는 돈이 그만큼 된다는 것이죠. 정부가 쓰는 돈이 50 내지 60 되는 나라들도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한번 차례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30% 미만 쓰는 나라, 멕시코, 한국, OECD 30개국 중에서입니다. OECD 국가가 되게 좀 사는 나라니까 OECD 30개국 중에서 30% 안 쓰는 나라, 멕시코 한 24, 5% 되고 한국은 28% 씁니다. 그 다음 30% 이상 쓰는 나라, 미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주로 태평양 근방에 뺑뺑 도는 나라들이죠. 유럽 나라 중에는 유일하게 스페인이 들어있습니다. 40% 이상 쓰는 나라, 유럽에 있는 나라 전부 다입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 전부 다 40% 이상이고 스페인 한 나라만 빼고 40% 이상이거든요. 그 중에서 50% 이상 쓰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가 요번에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덴마크, 그 다음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 조그만 나라, 아주 잘 사는 나라들. 이 50% 이상 씁니다. 프랑스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 최고는 아닌데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감안해 보시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서대로 어느 나라 국민이 더 행복합니까? 한번 우리가 듣기를 20% 한국과 멕시코가 제일 행복하냐? 일본,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이쪽이냐? 그 다음에 좀 더, 근데 뉴질랜드, 호주는 좀 이상해요. 그 나라는 사회당이 꽤 잘 하고 있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40% 이상 하는 나라들이거든요. 미국의 국민들이 삶의 질이 높으냐? 유럽의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으냐? 이거야말로 우리가 진짜 깊이 있게 연구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재정이 쫄딱 망하는 것 같지만 재정이 안 망하거든요. 미국도 70% 이상의 외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 성장이 멈추면 아마 국가 채무 비중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여튼 한국이 그런 나라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OECD 30개국 중에서 맨 꼴찌 멕시코 앞에 있는 좌파다, 이거죠. 그 정부를 놓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재정을 줄이면 어디가 제일 먼저 줄어들 것 같습니까? 그러시죠. 예. 결국 제가 처음 대통령 들어갈 때 우리나라 복지비 비중이 예산의 20%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28%까지 올라갔죠. 근데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 예산은 다 올라가야 될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를 억제하고 이제 이걸 올려야 되는 28%까지 올라갔는데, 그 28%의 결과가 시장에서 소득 격차가 쭉 벌어지는 것을 수평으로 붙들어 놓은 정도이죠. 그게 재분배 과정에서 이 소득 격차를 좁혀 나가는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위계수라는 걸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진위계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소득 진위계수가 있고요. 그것은 시장에서 분배됐을 때의 그 소득을 가지고 하는 진위계수이고, 그 다음에 이 세금 받고 복지비가 국가 재정이 세금을 받아서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 지출을 쓰고 났을 때 그때 다시 잡히는 통계가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재분배하고 난 다음의 진위계수. 근데 그 재분배하고 난 다음의 진위계수는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붙드는데 20%에서 8% 그게 그 작용을 한 것이거든요. 작용을 한 것인데, 앞으로 이 방향을 쭉 가야 되는데,